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뭘 봤다? 8번까지 봤습니다. 만약에 오늘 못 끝나면 수요일, 목요일 날 강의 끝나고 조금 더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두 분이 못 나오실 수도 있겠는데. 자, 어쨌든 왜냐하면 조금 자세하게 설명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오늘 특강을 가지고 많이 고민을 했어. 이것 만들어보고 치워버리고 새로운 걸 하면 여러분들의 인식체계가 혼란이 와요. 어차피 지금 우리가 하루 동안 백선하는 것은 적어도 몇 점 맞자는 얘기입니까? 50점 넘겨서 60점은 맞자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지난번 특강 자료를 잘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그걸 충분하게 이해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70점 넘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70점은 그리고 동형 모의고사, 그리고 요약집, 그리고 기존의 문제집 이런 것 세 가지를 하게 되면 적어도 80점 가까이는 맞아야 정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너무 꿈을 크게 갖지 마시고 자, 이런 거죠. 보기만 했다, 이건 다른 얘기입니다. 정리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보면 보편적으로 열심히 따라오신 분들이 몇 점 정도 맞냐면 시설개론을 정말 못하는 분이 세상에 여러분들, 자, 이어치기를 할 때 기둥에서 이어치기는 어떻게 합니까? 수평으로 합니까? 수직으로 합니까? 이것 모르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당연히 수평으로 이어치기 하잖아요. 이걸 질문하는 분이 계셨어요. 수직이냐? 수평이냐? 이거 당연히 수평이지. 콘크리트가 이렇게 깔릴 건데. 남자분이에요. 남자분이 경영학과 출신이에요. 근데 그분이 75점인가 77.5를 맞고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봤더니 합격자 모임을 갔더니 사람이 달라졌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거 잘 정리해서 갑니다. 자, 그 다음 9번을 보죠. 자, 9번은 사실은 우리가 기초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돼 있죠. 기초를 얘기할 때 우리가 강의 시간에 뭘 얘기했냐면 기초판과 뭘로 나눠진다? 지정으로 나눠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하는 얘기는 항상 이렇게 되죠. 그러면 지정은 어디서부터냐? 그러면 지정은 어디서부터다? 밑창 콘크리트부터를 그 이하를 뭐라고 한다? 지정이라고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리고 또 기초에서 꼭 얘기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가 나오죠? 동결선이죠. 그렇죠? 그러면 동결선이 의미하는 바는 집안이 어느 깊이를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기초판의 밑면은 동결선 아래에 위치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죠. 자, 그런데 그래서 기초판 형식에 따라서 우리가 이것의 종류를 어떻게 얘기합니까? 독립기초도 있고 복합기초도 있고 그 다음에 연속기초도 있고 또 무슨 기초도 있다? 온통 기초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자, 지금까지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자, 앞으로도 얼마든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 기준에서는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라 무슨 기초? 얕은 기초와 깊은 기초로 나누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 체계에서 보면 자, 지정 형식에 따른 기초는 사실은 지정 형식에 따른 기초는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직접 기초가 있고, 자, 말뚝 기초가 있고, 그 다음에 피어 기초가 있고, 자, 피어 기초는 또는 이것을 무슨 기초라고도 한다고 그랬습니까? 우물 기초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잠함 기초가 있죠. 그렇죠? 자, 잠함 기초는
기초구조물을 지상에서 축조해서 땅을 파서 가라앉히는 거죠. 자, 잠암기초라고 하는 것은 기초구조물을 어떻게 했다? 지상에서 만들어 가지고 땅을 파면서 가라앉히는 기초가 잠암기초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나눠지는 것이죠. 얕은 기초는 뭐가 포함되어 있고 직접 기초가. 자, 그다음 깊은 기초에는 말뚝이나 피어나 잠암기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보셔야 되고, 가장 이 중에서 많이 나온 부분은 이 부분이죠. 자, 그렇지만 앞으로 대세는 얕은 기초와 깊은 기초 얘기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기초 폭에 비하여, 자, 폭하고 뭘 가지고 하느냐면 근입 깊이, 땅속으로 들어간 깊이를 가지고 그 비율을 가지고 얕은 기초인지 깊은 기초인지를 나눕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시공기사를 본다 그러면 이거 배율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는 시공기사가 아니니까 이것만 보고, 자, 그래서 근입 깊이가 얕고 상부 구조의 하중을 분산시켜, 자, 기초 하부 집안에 어떻게 했다? 직접 전달하는 기초를, 자, 당연히 무슨 기초라고 한다? 얕은 기초라고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얕은 기초가 두 가지가 있네요. 자, 그다음, 자, 그런 말 없이, 자, 기둥이나 벽체의 밑면을 기초판으로 확대하여 상부 구조의 하중을 집안에 직접 전달하는 기초, 그러면 뭐다? 직접 기초다. 자, 그다음, 자, 여기 그다음 디귿번을 보면 기초의 집안 근입 깊이가 어떻게 되어 있다? 깊고, 상부 구조물의 하중을 말뚝과 같은 것에 의해 깊은 지지층으로 전달하는 기초 형식을, 그러면 이것은 뭐다? 깊은 기초가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자, 뭘 봤습니까? 얕은 기초, 깊은 기초를 얘기를 하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이게 새삼스러운 게 아니라 30년 전에 이미 얕은 기초하고 깊은 기초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주택관리사는 아직 이 문제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안 나왔지만 언제든지 이제부터는 나올 수 있다. 왜? 표준인 설계 기준이, 자, 이런 것들이 구체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고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다고 이런 거 무시하지 말고 이런 건 난 몰라라 하고 얕은 기초와 깊은 기초만 딸딸딸 외운다? 그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아, 이렇게 하면서 저도 내심 나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은 하긴 하지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 자, 10번 봅니다. 다음 기초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포화 모래 지반 등 액상화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반 위에 놓이는 기초는 액상화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액상화 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맞는 얘기죠. 그렇죠? 자, 포화 모래 지반은 모래 지반의 공극에 뭘로 채워져 있다? 물로 채워져 있는 것을 포화 모래 지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데는, 자, 언제 지진이 발생을 하게 되면, 자, 물이, 자, 일반적으로 액체는 보통, 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압축성 유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압력을 가해도 웬만해서는 그 부피가 변화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진 같은 큰 충격이 가해져도 부피가 줄어들지 않으니 결국에 모래와 모래 사이가 벌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집안의 전단 강도를 상실해서 지지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 자, 이런 뜻을 갖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기초는 상부 구조를 안전하게 지지하고 유해한 치마 및 경사 등을 일으키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당연히. 자, 참고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3번, 자, 기초는, 자, 이제
여기 용어들을 익숙하게 봤으니까 접지압이 집안의 허용 지지력을 뭐 하지 않아야 되겠다?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하며 또한 기초의 치마가 허용 치마량 이내이고 가능하면 균등해야 합니다. 자, 이런 지문들도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어려운 말이 있어도 결국에 답은 어디 있다? 쉬운 곳에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동일 구조물인 경우 자, 지지말투과 마찰말투를 혼용하면 안 되는 게 원칙이죠. 자, 이건 순전히 원칙일 뿐입니다. 자, 그 다음 5번 집안의 상황에 따라 과대한 치마를 피할 수 없을 때는 적당한 개수에 자, 이거 뭡니까? 신축 조인트라고 했지만 신축 이음 이래도 되겠죠. 자, 이음을 두거나 상부 구조의 강성을 크게 하여 유해한 부등 치마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자, 참고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들을 보면 이런 걸 가지고 얼마든지 꼬아서 문제를 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그 다음 부등 치마나 부동 치마나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부등, 보동, 부동 이런 걸 가지고 혼란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 자, 이제 철근 콘크리트로 얘기를 하죠. 자, 철근 콘크리트는 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보편적으로 몇 문제가 나온다고 그랬냐면 3문제에서부터 4문제가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자, 어디에서 한 문제가 나오고 철근에서 한 문제가 나오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철근이 양이 작죠. 그러니까 이건 반드시 한 문제를 맞추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숫자 같은 것들이 연관되어 나오기 때문에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자, 거푸집이 있고 그리고 뭐가 있다? 콘크리트에 관한 얘기가 있죠. 자, 근데 콘크리트에 관한 얘기는 자, 여기 하나는 무엇에 관한 얘기가 있고 재료에 관한 얘기가 있고 자, 그 다음에 배합에 관한 얘기가 있는데 배합에서 중요한 얘기는 3가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뭐가 있습니까? 하나는 무엇에 관한 얘기를 하자? 물, 시멘트, 비에 관한 얘기가 있고 그렇죠.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워커 빌리티에 관한 얘기가 있네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에다가 이어치기. 그래서 이어치기에 관해서는 자, 이건 기본적으로 어떤 뜻과 유사하다고 그랬습니까? 시공이음과 원칙은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요거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정리가 필요할 겁니다. 자, 그 다음 그 밖에 이제 그리고 나서 또 무슨 얘기가 있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죠. 콘크리트의 종류도 있고 자, 그리고 또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있어요? 조인트에 관한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각 부재에 관한 얘기도 있고 자, 그런데 시험 문제에서는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또 어디에서 문제가 나옵니까? 균열에 관한 얘기도 시험 문제에 왕왕 나오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점수를 확보해야 되는 곳은 어디냐면 기본적으로 어디? 철근 그리고 균열 자, 이런 데서는 적어도 한 문제씩은 확보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한다면 어디? 이어치기. 자, 그 다음 물시멘트비 물시멘트비는 항상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시멘트에 대한 물의 중량비를 뭐라고 한다? 물시멘트비고 자, 물시멘트비는 뭘 나타내는 지표가 된다? 강도를 나타내는 지표가 된다 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 워커빌리티를 알 수 있도록 해주는 지표가 뭐가 있다? 슬럼프 테스트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것과 함께 우리가 알아줘야 되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가령 컨시스턴시 자, 반죽 질기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플라스티시티, 성형성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피니셔빌리티, 마감성, 뭐 등등등 이런 용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 여기에다가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을 해줘야 되는 것은 공기량이죠. 그렇죠? 그러면 자, 공기량이 증가한다 그러면 슬럼 값이 증가한다 감소한다? 증가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워커빌리티가 좋아집니다. 좋아진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가 좋아집니까? 내구성이 좋아지지만 자, 강도가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 공기량이 증가하는 요인에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언제 공기량이 증가합니까? 그러면 에이젤을 많이 넣을수록 공기량이 증가한다. 아시겠죠? 자, 이거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이제 기계 비빔이 손 비빔보다 공기량이 많습니다. 자, 그 대신 자,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자, 요건 좀 다른 얘기죠.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공기량은 증가한다, 감소한다? 공기량은 감소하게 됩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자, 일단 요것까지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자, 내구성이 좋아진다. 그런데 특히 무엇에 대해서 강해집니까? 동해에 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정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철근 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이런 얘기죠. 압축 부재의 축방향 철근, 주철근의 최소 개수는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이런 얘기입니다. 압축 부재라고 하는 말은 일단 뭘로 생각하시면 되느냐면 뭐다? 기둥을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 축방향 이렇게 나와 있어요. 축방향 철근이 뭐냐면 주근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주철근 이렇게 돼 있네요. 주철근의 개수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느냐? 그러면 띠철근이냐? 띠철근이 삼각형이냐 사각형이냐에 따라서 최소 개수가 달라진다 이런 얘기죠. 삼각형일 때는 몇 개이다? 3개. 그리고 사각일 때는 4개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나선철근일 때는 몇 개까지다? 몇 개부터다? 최소 개수가 6개다 이런 얘기죠. 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표준 갈고리 각도는 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여기 주철근의 표준 갈고리 각도 이렇게 돼 있는데 자, 그러면 표준 갈고리 각도는 두 가지로 얘기를 할 수 있죠. 표준 갈고리 각도는 자, 주근일 때는 두 가지죠. 몇 도하고 몇 도가 있다? 90도와 180도가 있고 자, 그 다음 자, 띠철근일 때는 몇 도라고 그랬습니까? 90도와 135도가 있다. 자,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주근 같은 것들을 만약에 정착시키려고 보 같은 데 정착시키려고 이렇게 90도로 꺾을 때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말단을 갈고리로 만들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몇 도다? 180도다 이런 얘기고요. 띠철근 같으면 자, 우리가 기둥에 주근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이렇게 주근이 배근돼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 이것을 감싸줘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를 90도로 꺾어줘야 되겠네. 아시겠죠? 이럴 때 90도고요. 그 다음 이 녀석을 여기에다가 딱 갈고리를 만들어서 고정시키겠네. 그러면 이때가 몇 도냐?
135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철근이 있으면 이것을 어떻게 주더라?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걸어주더라 이런 얘기예요. 이 각도가 90도 플러스 45도가 됩니다. 그래서 띠철근의 갈고리 각도는 몇 도이다? 135도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참고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겹침 이음은 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35mm 초과할 때는 겹침 이음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 35mm 이하의 철근에서 가능하다. 자, 이런 얘기죠. 자, 이거 여러분들이 참고해 두시면 되겠고, 자, 어쨌든 2번은 135도가 아니라 몇 도다? 180도 틀렸고, 자, 그 다음 네 번째 철근을, 자, 우리가 겹침 이음할 때 철근을 이음할 때 하나는 뭐가 있고 겹침 이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음하는 방식에는 가스 압점 이음, 기계적 이음, 뭐가 있다? 용접 이음이 있다. 자, 용접 이음 같으면 용접을 가령 이렇게 해서 이어주거나 아니면 이렇게 엇갈려서 있거나 이렇게 하는 것을 용접 이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스 압점 이음이라고 하는 것은 철근이 있으면 여기를 자, 아세틸렌 불꽃으로 빨갛게 달궈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 두 개가 빨갛게 달궈지면 거의 녹을 듯이 요것을 붙이면, 눌러 붙이면 여기가 약간 부풀어 오르면서 이렇게 붙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무슨 이음이라고 한다? 가스 압점 이음이라고 합니다. 자, 참고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가스 압점 이음, 기계적 이음, 용접 이음 하는 경우 이음 부위 설계 기준 항복 강도 몇 퍼센트 이상? 125%.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수평철근의 순간격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가령 보의 주근을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앞에서 압축부재의 자, 축방향 주철근, 이건 수직철근. 자, 기둥의 철근이라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보의 철근은 자,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느냐면 순간격은 내표면과 내표면 간에 무슨 거리를 의미한다? 최단 거리를 의미한다 이랬죠. 그랬을 때 이 거리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얼마 이상이어야 되겠다? 자, 몇 밀리미터 이상? 25mm 이상. 그 다음에 철근의 공칭지름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자, 주근은 2단 이상 쌓지 않습니다. 그런데 2단으로 쌓을 때는 자, 주근이 여기에 엇갈리게 배근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항상 어디 있어야 되겠습니까? 연직면 내에 있어야 돼요. 요 사이즈가 변하지 않아야 되니까 여기 이렇게 똑같이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두 줄로 만약에 철근비가 높아서 철근을 많이 배근해 줘야 된다. 철근의 개수가 높으면 그럴 때 자, 여기 자, 수평 간격, 수평 순간격은 어떻게 된다? 25mm 이상이거나 아니면 철근의 공칭지름 이상이어야 한다고 그랬죠? 자, 이 둘 중에 당연히 작은 값으로 하겠습니까? 큰 값으로 하겠습니까? 큰 값이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수직 순간격은 자, 이럴 때 그냥 참고로 한번 봐둡니다. 여기도 골재가 채워져야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는 몇 밀리미터 이상으로 하느냐면 25mm 이상으로 합니다. 참고만. 자, 이렇게 잡아주는 이유는 왜 그랬어요? 재료 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골재가 콘크리트 타설 했을 때 골재가 이 입구를 막지 않도록 해주도록 하는 목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참고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자, 여기 좀 지우고, 그 다음에 봅시다.
자, 동형 모의고사를 좀 어렵게 보고 싶습니까? 쉽게 보고 싶습니까? 적당히 보고 싶죠? 자, 철근 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구조물 및 구조부재는 모든 단면에서 소요 강도 이상의 설계 강도를 갖도록 설계하도록 하여야 한다. 맞는 얘기죠. 항상 소요 강도보다 뭐가 커야 되겠다? 설계 강도가 크도록 한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설계 강도보다는 배합 강도가 더 커야 되겠죠. 참고해둡니다. 자, 그 다음 2번 철근의 가공은 철근 배근도에 표시된 형상과 치수가 일치하고 재질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자, 이건 어떻습니까? 이건 뭐 당연한 얘기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자, 35mm를 초과하는 철근은 겹침이 임할 수 없다. 4번. 자, 그 다음 4번 스트럽과 띠철근의 표준 갈고리 각도는 90도와 180도가 아니라 135도로 나와야 되겠죠. 자, 그 다음 자, 이건 5번 시공기사한테는 중요하지만 주택관리사에서는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참고만 해두시면 뭐 이런 얘기예요. 부재축에 직각으로 배치된 전단철근의 간격. 자, 그러면 자, 이것도 한번 이 철근이 어떤 이름을 갖고 있는 철근인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자, 부재축에 직각으로 배치된 전단철근. 그러면 어떤 철근을 얘기를 할까요? 찍어봐요. 전단철근 뭐가 있습니까? 전단철근. 적을 준비만 하고 있지? 얘기할 준비는 안 하고 있네. 자, 이게 한국 공부의 폐예요. 그러니까 가령 창의력을 중요시하는 나라들은 선행 교육을 못하게 한대요. 그러니까 독일이나 핀란드는 가령 선행 교육을 예습을 해오잖아요.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 지가 가르치기 싫으니까 예습해오라고 해. 그렇죠? 그게 훌륭한 학생이라고 우리는 배워왔어요. 근데 독일에서 공부를 하셨던 분 자녀를 보냈는데 그 얘기를 하더래요. 예습해오지 말게 해라. 왜냐하면 예습해오면 답이 정해져 있어서 어떤 사물을 보는데 다양한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습해오면 사고가 굳어서 안 된다. 그러니 예습해오지 않게 하고 숙제 내주는 거는 잘하게. 멋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교육을 누가 망치고 있냐면 어머니들이 교육부를 욕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 우리나라 교육은 엄마들이 다 망치고 있어요. 아빠들이 일조를 하고 있고. 그렇죠? 자, 어쨌든 옆으로 빠졌는데 왜냐면 이런 거 대답을 못하니까. 이거 뭐예요? 이거잖아. 쓰니까 알겠죠? 자, 그럼 전단철근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가령 이런 것들, 그냥 시험 문제에서 다음 중 전단철근이 아닌 것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자, 전단력에 대한 균열을 방지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철근을 전단철근이라고 해요. 아시겠죠? 그러면 뭐가 있겠어요? 그러면 기둥에서는 띠철근도 있고 나선철근도 있겠죠? 그 다음에 스터럽인데, 자, 이거 늑근인데, 자, 늑근은 축 방향에 대해서 각도가 있죠. 자, 몇 도에서 몇 도로 합니까? 그래서 몇 도? 45도에서부터 수직인 늑근까지 얘기를 하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또 한 가지 또 뭐가 있습니까?
굽힌 철근도 전단 철근의 범주에 속할 수 있죠. 자, 굽힌 철근의 기능은 기본적으로는 두 가지이죠. 그렇죠. 하나는 주근의 수를 조절하는 주근의 역할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전단 보강하죠. 자, 그런데 자, 굽힌 철근은 몇 도에서 몇 도로 합니까? 30도에서 보통 몇 도다? 45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다가 뭐 용접 철망을 넣기도 해요. 주근을 감싼 용접 철망. 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요것까지는 여러분들이 생각할 필요 없고, 일단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무엇에 대한 전단 균열에 대한 보강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자, 이해가 됐죠? 자, 이것들은 어디서 얘기하는 거고, 기둥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 이건 어디다? 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한 가지 본다면 가령 이런 얘기예요. 자, 전단 균열이 몇 도 각도로 생긴다고 그랬죠? 단부에서 몇 도? 45도 각도로. 자, 이 각도가 45도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간격은 이럴 때만 한번 봐둬요. 그러면 끝에서 끝까지. 자, 각도가 45도면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나오죠? 자, 여기 춤을 D라고 하면 여기도 D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적어도 이 사이에 느끈 하나는 끼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춤의 몇 분의 1이다? 2분의 1로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는 들어가 있자. 이 간격이 얼마가 되더라? 2분의 t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는 몇 밀리미터 이하로 한다? 600mm 이하로 합니다. 자, 이런 얘기고요. 가령 여기다 조금만 더 얘기를 합시다. 이거 죽으라고 외울 필요는 없고 이럴 때만 한번 받아요. 가령 내진성을 요구한다. 자, 내진성을 요구할 때는 그러면 자, 이렇게 되면 느끈의 간격을 촘촘히 해야 됩니까? 아니면 벌려야 됩니까? 촘촘하게 해줘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간격에 몇 분의 1로 해줘야 되냐면 2분의 1로 해줘요. 그러면 4분의 d 또는 몇 밀리미터로 한다? 300mm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 내용보다 이 내용이 더 중요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건 내가 반드시 고득점이 필요로 할 때 봅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넘어갑니다. (13번) 자, 다음 콘크리트 공사에 대하여 잘못 설명한 것은 1번 콘크리트는 소요 강도, 내구성, 수밀성 및 강제를 보호하는 성능 등을 가지며 품질이 균일한 것이어야 한다. 뭐 당연한 얘기죠. 그렇죠. 자, 그 다음 2번 콘크리트 구조물의 설계에서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강도로서는 압축 강도 이외에 인장 강도, 힘 강도, 전단 강도, 지압 강도, 강제와의 부착 강도 등이 있으나 콘크리트 구조물은 주로 뭘 기준으로 한다?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3번 콘크리트는 치마 균열, 소성 수축, 건조 수축, 자기 수축 균열 혹은 온도 균열에 의한 균열폭이 허용 균열폭 이내여야 합니다. 자, 여기서 자, 소성 수축과 건조 수축 균열의 차이는 똑같은 점은 수분의 증발 때문에 일어나는 수축 균열이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차이점은 뭡니까? 경화 전에 일어나는 균열을 우리가 뭐라고 하고? 소성 수축. 그 다음에 경화 후에 일어나는 균열을 뭐라고 한다?
건조 수축균열이라고 하죠. 자, 이때 똑같이 뭐 때문에 일어난다? 수분의 증발 때문에 일어나는 균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고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수축균열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수화될 때 이렇게 말씀드렸죠. 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요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물의 양이 줄어들어요. 부피가 줄어듭니다. 이것을 자, 수화 반응이라고 했고, 이 수화 반응 때문에 수축이 일어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을 뭐라고 한다? 자기 수축균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건 많이 안 나오니까 그냥 이런 지문이 나와서 이렇게 만약에 이것을 처음 봤을 때는 이거 모르니까 맞는지 틀리는지 이 지문의 인식이 없죠. 그럴 때만 한번 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온도균열이 나왔죠. 온도균열 가지고는 제법 시험 문제 지문으로 바꿔서 내기도 하죠. 그러면 온도균열 가지고 얘기를 할 때는 자, 여기서는 자, 온도균열이다. 그러면 조건을 뭘 가지고 얘기를 합니까? 첫 번째는 내 외부의 뭐가 있다? 온도 차가 어떨 때다? 클 때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부재 단면의 두께가 클 때 일어납니까? 작을 때 일어납니까? 두께가 어떨 때다? 클 때 이 두 가지 조건이 발생하면 온도균열이 발생하기 쉽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런 거 여러분들이 참고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4번. 자, 물 결합제비는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및 균열 저항성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자, 그 다음. 자, 5번. 잔골제율은 자, 그러니까 굵은 골재도 있고 잔골재도 있다 이런 얘기죠. 되도록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골고루 섞이도록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잔골재율이 높으면 잔골재율이 커지면 뭐가 커지냐면 공극률이 커지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잔골재율이 커야 되겠어요? 작아야 되겠어요? 잔골재가 많은 것은 좋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워커빌리티를 얻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단위 수량이 최대가 되도록이 아니죠. 최소가 되도록 시험에 의하여 정하여야 합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 잔골재율은 소유 워커빌리티를 얻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단위 수량이 어떻게 되도록 한다? 최소가 되도록 시험에 의해서 정하여야 한다. 참고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자, 14번. 자, 이 문제는 혹시나 해서 보는 겁니다. 자, 우리가 콘크리트를 레미콘으로 주문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것의 품질이 어떤지를 알아야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자, 콘크리트 받아들이기 품질 검사에 대하여 잘못 설명한 것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이거 한번 봐둡니다. 자, 그래서 1번 보시면 혼화제의 배합 표시는 자, 혼화제 이렇게 되면 다량 들어가는 게 아니라 소량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죠? A제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표시되느냐? 사용량에 대하여 입방미터당 밀리리터로 표시하든가 아니면 입방미터당 뭘로 표시한다? 그람으로 표시하며 희석시키거나 녹이거나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냅니다. 희석시키면 자, 부피가 달라지겠죠. 질량이 달라지겠죠. 자, 그래서 자, 밀리리터 퍼 입방미터 또는 그람 퍼 입방미터로 나타내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고. 자, 그다음 자, 워커빌리티 검사는 자, 뭘로 하느냐? 그랬더니 굵은 골재 최대 치수 그리고 슬럼프가 설정치를 만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함과 동시에 자, 외관을 통해서 재료 분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자, 관찰에 의해 확인하여야 합니다. 자, 참고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강도 검사는 원칙적으로 뭐라는 것이 원칙이냐면
뭘로 하는 게 원칙이다? 배합 검사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왜? 자, 물시멘트 비 같은 거 알면 대충 강도가 어떤지를 알 수가 있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자, 내구성 검사는 조금 이따 보고, 자, 이렇습니다. 자, 강도 검사,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뭘로 할 수 있느냐면, 압축 강도를 콘크리트 타설을 할 때 샘플링을 해가지고, 이 압축 강도가 나중에 이것을 양생을 합니다. 어떻게 양생하느냐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고요. 그래서 압축 강도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 검사는, 자, 첫 번째, 하루에 한 번 하거나, 아시겠죠? 아니면 구조물의 중요도에 따라 또는 공사의 규모에 따라, 자, 콘크리트량 몇 입방미터마다 120 입방미터마다 또는 배합이 변경될 때마다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거 숫자를 바꿔냈던 적이 한 번 있어요. 150 입방미터. 오씨. 그렇다고, 자, 이럴 때만 한번 받습니다. 자, 그 다음 내구성 검사에 대해서 보죠. 그러면, 자, 내구성 검사는, 자, 공기량. 왜 공기량이 중요하다고 그랬습니까? 동해에 강하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 철근의 부식이 혐의는 뭘 가지고 하느냐면, 염소 이용량으로 측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그 다음 내구성으로부터 정한 물결합접이는 배합검사를 실시하거나 강도검사의 강도시험에 의해서 확인할 수 있다. 자, 이것도 참고해 두시기 바랍니다. 가끔 가다가 이런 문제가 지문을 하나 툭 튀어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내구성 검사는 뭐가 관련돼 있다? 공기량과 염소 이온량과 관계되어 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참고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5번 봅니다. 자, 철근 방청상 유연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그 방법을 공사 시방서에서 따른다 하더라도 염소 염화물량은 염소 이온량으로서 0.30kg per 입방미터. 자, 여기 제곱미터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입방미터죠. 입방미터를 넘어서는 안 된다. 자, 염소 이온량은 자, 기본적으로는 자,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0.30kg per 입방미터를 넘으면 안 되죠. 이내여야 합니다. 자, 이게 원칙인데, 그런데 두 번째는 뭐냐면 철근의 방청 대책을 수립하면, 대책을 할 때는 이때는 얼마까지? 0.60kg per 입방미터 이내로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 1번 얘기는 자, 여기 위의 얘기입니까? 아니면 방층대책 수립했다는 얘기입니까? 수립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0.30kg per 입방미터가 아니라 얼마가 나와야 되겠다? 0.60kg per 입방미터가 나와야 되겠다, 이런 얘기죠. 를 넘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자, 콘크리트 골재는 알칼리 골재 반응에 대하여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자, 알칼리 골재 반응이 뭐죠? 콘크리트가 수화되면 알칼리성을 띠죠. 이 알칼리성이, 자, 이렇습니다. 골재 속에 있는 뭐하고? 가령 실리카질. 자, 유리질이죠. 이런 것들과 반응하게 되면 팽창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보루빵처럼 부풀어 오르면 물이 침투하기 쉬운 구조가 되고 그것 때문에 자, 철근의 부식을 야기할 수 있는 내구성을 떨어뜨립니다. 균열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은 틀린 말이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저장 중에 약간이라도 굳은 시멘트는 자, 공사에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여기까지 맞죠? 자, 그런데 몇 개월 이상 장기간 저장한 시멘트는 사용하기에 앞서 재시험을 실시하여 그 품질을 확인한다.
자, 6개월입니까? 3개월입니까? 3개월이죠? 자, 그 다음 4번. 자, 레디믹스드 콘크리트는 비빔 시작부터 타설 종료까지 시간 한도는, 자, 여기, 자, 비빔 시작부터 타설 종료까지 시간 한도, 그러면 이렇게 돼 있죠. 기본적으로. 자, 25도씨 이상과 그 다음에 25도씨 미만으로 나눠지네요. 그렇죠? 그럼 이상일 때는 몇 분이라고 그랬습니까? 90분이고 미만일 때는 몇 분이다? 120분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언제부터? 비빔 시작에서부터 타설 종료시까지. 자, 그 다음 이것까지 하면 이것도 같이 해야 되겠죠. 뭐가 있습니까? 이어치기 허용시간. 자, 그래서 자, 이건 어떻게 됩니까? 25도씨 초과일 때 몇 시간? 2.0시간 120분이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25도씨 이하일 때는 얼마다? 2.5시간이죠. 그러니까 120분 그 다음에 몇 분이다? 150분이 됩니다. 자, 이거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 주셔야 되겠네요. 그러면 이게 맞는 얘기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 5번 기둥 및 벽의 수평 타설 이음부는, 자,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보나 바닥판의, 자, 시공 이음은 어디서 하는 것이 원칙이냐면 어디서 한다고 그랬습니까? 중앙부 부근에서 수직으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런데 뭐가 있을 때는 작은 보가, 여기 작은 보가 있을 때는, 자, 어디서 합니까? 작은 보 너비의 몇 배 떨어진 곳에서 한다? 2배 정도 떨어진 곳에서 이어치기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 세 번째, 자, 기둥 및 벽의 수평 타설 이음부는, 자, 그러면 여기 뭐가 있다? 이렇게 기둥이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기둥이 있으면 여기 뭐가 있고? 보, 슬라브, 또는 여기 보나 슬라브나 기초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디서 이어붙기를 한다? 그럼 어디서 한다고 그랬습니까? 경계 부근에서 이어붙기를 하죠. 여기서 하죠. 아시겠죠? 그러면 중간이 아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참고해 두시면 되겠어요. 오, 시간이 빠르네요. 그죠?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